기후변화와 인류 문명. 칼 세이건의 우주력. 칼 세이건은 138억 년 전의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 우주력을 만들었다. 이 달력에서는 하루가 4천만 년에 해당한다. 우주력의 주요 사건을 따라가 보면은 1월 1일에 빅뱅이 있은 후에 5월 1일에 은하수가 형성되고 8월 31일에 태양계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지구는 9월 20일에 태어난다. 지구 나이는 45억 년. 지구상의 생명계 기원을 나타내는 것은 35억 년 전 11월 9일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암컷 수컷의 성이 출현하고 강합성 식물 화석의 자체는 11월 10일경에 나타난다. 12월에 접어들자 1일에 산소 대기가 나타난다. 12월 16일에는 구더기가 등장하고 18일에 플랑크톤이 바다에 나타난다. 최초의 척추 동물은 12월 19일에, 최초의 곤충은 12월 21일에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공룡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상을 휩쓸다가 28일에 멸종이 된다. 새는 27일 하늘을 날고 꽃은 28일에 피어난다. 남자와 여자가 지구상에 출현하는 것은 12월 31일 밤 10시 30분쯤 일이다. 우주력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12월 31일 밤을 넘기기 마지막 1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 된다. 중세말로부터 현대까지는 단지 1초 정도이다. 이제 우주의 첫해가 저물었고 인류는 경이로운 첨단 문명 건설의 한편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공포에 빠진 것이다. 대멸종의 역사, 그리고 제6의 대멸종. 지구 탄생 이후에 45억 년 동안에 지구상 생명체는 5억 4천만 년 전에 처음 나타난 고생대부터 오늘까지 5차례의 대멸종을 거쳤다. 언젠가 6번째 대멸종을 맞게 될 것이다. 대멸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이고, 기후변화는 태양의 흑점 활동 변화로 인한 태양에너지 변화, 우주선,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가스, 엘니뇨, 평양 10년 주기 변동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제1의 멸종은 4억 4,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가 마을의 빙하기의 해수면 하강으로 해양생물이 멸종되는 등 86%의 생태계가 멸종된 사건이었다. 제2의 대멸종에는 3억 7천만에서 6천만 년 전 대번기 말 빙하기에 지구상 생물의 75%가 멸종된다. 3호 대멸종은 2억 5천만 년 전에 폐렴기 판게어의 형성과 시베리아 화산 대폭발에 의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해양산소 부족으로 해양생물의 곤충류 등 96%가 사라진 최악의 멸종이었다. 제4의 대멸종은 2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 판게아의 분열과 화산 대폭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해양산소 부족으로 해양생물과 파충류 등 80%의 생물종이 멸종한 사건이다. 6,500만 년 전 백악기 말 제5의 대멸종에서는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지상에서 공력이 멸종되고 포유류와 조류가 육지를 지배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5차례의 멸종 이외에도 규모가 작은 20여 차례의 멸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계산 방식에 따라서 백분율 수치에도 차이가 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폐렴기 말의 지구의 모습은 화산재로 뒤덮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이 6도 상승했다. 바다는 산소가 되고 땅과 바다의 온갖 생태계가 열짐승을 당하게 되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구상의 자외선 조소량이 크게 증가해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었다. 고생들을 대표하는 삼엽충도 사라지고 플랑크톤과 해양 생물, 생수류, 파충류 등 생물군 전체가 멸종되다시피 했다. 빙하기 때, 그리고 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지구상 동식물의 99%가 전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대멸종의 원인으로는 앞에서 말한 소행성 충돌과 화산 대폭발 이외에도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로 인해 대량의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그래서 극심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 효과가 20여 배나 더 크다. 또한 운석의 충돌, 바다에서의 황화수소 이렇게 현재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10대 재앙과 엑소더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집트와 파라오는 야훼가 내린 10가지 대재앙을 모조리 겪은 뒤에 모세에게 엑소더스를 허락한다. 9번째 재앙까지 버티던 파라오는 자신의 젖먹이 마다들을 잃고 나서야 모세에게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로 탈출을 허락한 것이다. 10대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강물이 핏빛으로 바뀌는 장면에서 시작이 된다. 첫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고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강의 오염이 심해져서 적조가 급속히 번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조선신라에 나오는 단세포가 다세포의 조류 해수나 담수가 부영양화될 때 폭발적으로 번성한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설명하는 적조 가설에 대한 반론도 있다. 3,500년 전에는 나일강의 부영화를 일으킬 만한 생활 해수가 흘러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영양분으로도 기껏해야 분뇨나 화산재인데 그런 조건에서 부영양화로 이러한 조류 과다 발생의 재앙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로 다른 미생물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다른 가설로는 그 이전에 800km 떨어진 산토리니 화산으로부터 화산재가 날아들어 나일강을 붉게 물들였고 1980년 스칸디네비아에서 산업 폐기물의 배출로 산성 미세먼지가 강물을 산성화시켜서 물고기가 숱하게 폐사하는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의 무초로스의 상륙이다. 이에 대한 설명에는 화산재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강물을 산성으로 만들었고 견디도 못한 개구리들이 강둑으로 탈출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 재앙을 겪으며 이집트 사람들은 먹을 물을 구하려고 우물을 팠다. 대장에 나오는 개구리떼가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은 역사 속의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다. 세 번째 재앙은 기는 벌레들의 극성이다. 해충을 잡아먹고 살던 개구리와 물고기와 세상에서 사라지자 곤충은 빠르게 개체수를 늘려갔다. 천적들이 사라지자 판을 치게 된 이와 벼룩 등은 전염병을 옮겼다. 네 번째 재앙은 야생동물의 떼죽음이다. 이집트 땅은 동물 사체로 뒤잡힌다. 다섯 번째 재앙에는 가축이 집단으로 병들어 몰살되는 재앙의 원인은 전염병이었다. 우역이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피부와 동물에 비해 악성 전기가 생겼다고 적고 있다. 3,200년 전 람세스 5세는 천년도 바이러스의 희생자였다. 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어치려는 현재도 중동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과 천둥과 불벼락이고 아홉 번째는 암흑세계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특히 산토리니 화산의 폭발과 직접 연관 지을 때 설명이 잘 된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고대 문명세의 분수령이었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소강 상태를 거치며 길게는 2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집트의 10대 재앙이 발생한 기간도 2년 이내라고 되어 있다. 산토리니 제2의 폭발은 섬을 붕괴시키며 검은 빛깔의 용암을 분출했다. 이집트를 덮친 9번째 재앙에서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인 것과 겹친다. 그 당시 화산 폭발은 28세제곱미터. 고대 폭발 이후에 산토리니는 1866년에 또 다시 폭발했다. 첫 번째 폭발에서 화산재가 북서 방향인 산토리니로부터 키프로스를 향해서 남동쪽으로 날아갔다. 성서에 나오는 이집트 재앙 관련 본문을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동쪽으로 움직여간 첫 단체의 폭발의 화산재 이동 경로는 그리고 북쪽으로 향해 가다가 흑해로 진출한 두 번째 단계 폭발의 화산재 이동 경로 모두가 이집트 10대 재앙의 발생 상황과 들어맞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두 번째 폭발로 인한 화산 구름은 아나톨리아로 이동하다가 흑해로 갔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서 고도로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낮과 밤이 달리 보이는 자연현상은 화산 활동뿐이다. 여하가만 이렇다. 산토리니의 첫 번째 폭발은 나일강 삼각도 지역에서 강한 산성질을 뿌렸다. 화산재 산토리니 화산의 두 번째 폭발은 20개월 후에 일어났다.
자, 이렇게 이와는 달리 조류의 발생과 토양 오염 등으로 곡물이 전부 오염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인 나라들이 죽었다는 가설이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호수분출의 메커니즘은 화산지층의 이산화탄소가 오랜 세월 동안에 갈대로호의 담수 밑바닥에 녹아 계속 농축되다가 소규모의 화산 폭발이나 지진 또는 폭우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이집트 10대 재앙에 대한 해석에서 드러나듯이 이들 재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21세기의 기후의 위기, 21세기는 기후위기, 자원위기, 보건안보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제외하는 요인들이文明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유례없는 격동기이다. 찬란한 문명도 기후변화로 소멸되었다. 기후는 인류 문명의 번영과 소멸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문명설을 살피면 기상이변 자체가 대량살상 무기라는 표현이 실감난다. 2012년 사이언스에는 마야 문명의 멸망이 극심한 기상이변 때문이었다는 논문이 실렸다. 철가바퀴를 쓰지 않고도 고대의 석기 문명을 일군 마야인 300만 명이 900년 홀연히 사라진 이유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마야 문명은 현재의 지도상으로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즈 등의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걸쳤다. 마야 문명의 자연환경은 건조한 사막과 냉랭한 고지, 고온다습 산림과 계곡으로 다양하고도 험난했다. 마야 문명의 중부권은 구릉지대와 열림 밀림 지대로 상형문자와 역법을 새긴 돌비석 피라미드 신전, 대도시의 자취를 남겼다. 마야 문명은 1800년 전에 철현해서 600년 동안 거대한 체제를 유지했다. 그 전성기는 3에서 10세기였고 주로 몽골 인종으로 최대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들은 상형문자 체계와 영의 개념을 도입한 산술, 태양과 달과 금성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1년 365일 달력을 쓰고 있었다. 마야 문명의 신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연구가 계속될 정도로 고고학계의 최대 미스터리이다. 그 중에 그토록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급격히 소멸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인류 문명에 던지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2012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스위스 연방기술대학교 등의 국제공동연구진은 마야 문명의 발생지인 멕시코 일대 동굴에서 석선을 수집해서 강수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결과로 마야 문명의 흥망성쇠는 기후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300에서 1000년 사이의 중앙아메리카의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농경에 기반한 마야 문명에서 비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제왕은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초함을 받았다. 그들은 농사에 적합한 날씨를 달라고 하늘의 사랑의 피를 제물로 바쳤다. 왕도 혀를 꼬쟁이로 찔러서 피를 흘리는 의식을 치루었다. 이후에 660년경 우기가 끝나고 가뭄이 시작이 된다. 산림해성 등 과도한 개발은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켰다. 197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은 금성 탐사용 레이더 시스템으로 과테말라 열대우림에서 고대의 배수용 은하를 발견했다. 또한 매핑에서 석재 구조물과 결항이 드러났고 나지막한 돌담에 농경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마야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농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야 문명은 기후변화와 흉작, 기근 전염병,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쇠퇴하고 멸망에 이르렀다. 14세기 이후에 소빙하기 기후변화와 전염병, 한편 지구의 기온이 온화하고 평온했던 900에서 1300년 사이 유럽의 인구는 4배로 늘고 바이킹족이 형성한다. 그러다가 1300년 이후에 급격한 기온 강하, 기상이변으로 가뭄홍수, 추위와 더위, 건기, 우기가 반복되면서 국정의 리더십이 추락하고 사회는 큰 혼란으로 빠져 들어간다. 소빙하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전 지구적으로 보면 14세기부터 17세기였다.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 18세기 중반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의 복합적인 메커니즘은
기후변화로 대비되는 환경위기, 자원 가격 상승으로 대비되는 자원위기가 복합되면서 인류 문명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연관되어서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混乱과 공포에 빠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자연적인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 활동이건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고려해야만 데이터가 맞아떨어진다. 기후변화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될 때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씩 올라간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도식적인 계산일 뿐이고, 본질은 온난화의 본질은 대기, 육지, 해수의 한계와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는 사실이다. 지난 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다. 사람들은 체온이 조금 올라도 열이 난다고 약을 먹고 병원에 들어간다. 평균치 15.6도인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는 것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충격이라는 뜻이다.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폭염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게다가 지구 표면 어디에서 고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북극 지방의 기온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가 적도 지역보다 2~3배 더 빠르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예측 굴러가는 검은과 홍수가 빈번하고, 온난화 속에서 냉해를 산업혁명과 기후변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온난화, 이상기온의 결과로 빙하기가 도래하는 건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의 실제적인 위기인가? 기후변화와 자연진화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생물종 다양성의 훼손에 대해서 그렇게 해양 생태계가 죽어간다. 기후변화의 충격, 기후변화와 신종바이러스 확산, 이런 거 연구가 되어 있다. 서식지 파괴와 전염병 발병에 대해서 등등 집단 사육 환경과 가족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충에 의한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글로벌 리스크와 국제협력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기후변화 경제적인 영향 정책인 대응은 2030년이라는 아주 오지않은 미래에 대한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국제협력을 한다는 거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가 온다. 식량의 위기가 선진국에서는 식량 과다로 비만과 성인병이 국제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 도상국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해서 경장 면적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니셔티브 기술은 복합되어서 위기의식은 1980년대 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탄생시키다. 지속발전의 구현을 위해서 경제, 사회, 환경의 정책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 블록체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배출은 2017년 기준으로 OECD 4위이고, 한국은 자원 비교로 세계적인 유례없는 단기간 초고속의 압축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고, 2019년 환경스타 툰베리, 2019년 올리의 인물은 루스벨트 등등, 툰베리가 환경운동의 리더가 된 배경도 주목을 끈다. 2014년 11살에 자폐증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증후군이 있는 툰베리는 주제가 환경운동이었다. 이러는 거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또 이것이 기후변화가 잘못되다라는 또 이론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서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